자, 여기 16번 주민감사 청구 요거 보시면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개할 수 없다. 그 시효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된다. 이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서 소송으로 이어지잖아요.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60일 행정심판처럼 60일 이내에 이걸 끝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주민들은 바로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6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3번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이 몇 가지겠죠.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이 뭐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생활 프라이버시 관한 사항,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감사를 했거나 현재 감사 중인 사항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 3번 지문처럼 이미 감사를 했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누락이 됐었거나 그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민감사는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 연대 서명을 해야 돼요. 연대 서명. 다음에 인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 연대 서명을 해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는요 500명이에요.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이에요. 그런데 기초단체 중에서도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 특례시라고 있죠. 50만 이상 시, 거기는 예외적으로 300명. 그러니까 요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인원을 정해서 그 수 이상 연대 서명을 해오면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줘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참고로 100명이에요. 100명.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보면 1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해와라. 근데 왜 이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까요? 자치법에. 이런 게 없으면 횡포를 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뭐 1000만 명 이상 서명 받아라. 10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어떻게 받아요? 1000만의 말씀이죠. 1000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100명, 이 숫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인원을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4번이요. 500, 300, 200인데 500, 300, 200. 여기가 지금 200으로 300이 300. 자, 그래서 16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17번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이 모형이 이제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일회성으로 안 봅니다. 이게 옛날에 행시나 승진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들이고, 근데 7급, 9급에서 이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금년에 지금 9급 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패트릭 던리비 관청 형성 모형.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이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 보면 관료들은 항상 다 자신의 이권이나 출세, 승진 등을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모든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요거. 그런데 패트릭 던리비는 그걸 비판을 했어요. 기관의 유형이나 예산의 유형에 따라, 성격에 따라 극대화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안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는 예산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대부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버리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굳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책임을 떠안고 골치 아프게 그럴 필요, 그런 예산은 자기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라 자기를 거쳐서 다른 공공기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은 기관이 주로 통제기관이에요. 통제기관.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막료부처들 같은 거죠. 주로 막료부처. 권한만 행사하고 통제 권한만 갖고 있지 자기가 직접 뭘 집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그런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처들은 굳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예산 같은 경우는 극대화 동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하위 관료 같은 경우. 관청 예산은 이건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굳이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위 관료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뭐가 생기냐? 이런 조직은 예산 극대화 동기보다는 관청 형성 동기가 더 강하다는 거죠. 관청 형성 동기. 자, 관청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속한 조직은 참모 조직처럼 이렇게 변해가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많이 수반되는 단순 집행 업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거는 준정부 기관이나 다른 개성기관으로 떠넘긴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가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기관은, 그런 기능은, 업무는 준정부 기관이나 개성기관 만들어서 자꾸 떠넘기고 그런 관청을 형성하고 자기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모 조직 같은 조직으로 변해가기를 희망한다. 이게 관청 형성 이론이에요. 관청 형성 모형. 그래서 이 패트릭 던리비는 예산을, 모든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강하다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모형. 그게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핵심 예산은 주로 중하위 관료들의 극대화 동기가 생기고, 관청 예산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극대화 동기가 생기지만, 사업 예산을 주로 주로 하는 통제 기관에서는 고위 관료마저도 예산 극대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모형.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자, 그렇다면 1번 지문은 맞죠. 고위 관료 선호에 맞지 않는 집행 기능 이런 거 넘긴다는 거죠. 추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하위직 관료는 관청이 아니라 핵심 예산에서 주로 극대화 동기가 생긴다. 그 다음에 관료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아니죠. 항상 관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더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보다도 책임은 떠넘기고 권한만 많이 행사하려는 그런, 이것도 반대죠. 그래서 1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네요. 18번 규제의 유형. 분경보제. 2번 경제적 규제. 시장에 개입하기. 3번 파지티브. 네거티브보다 자율성이 보장은, 이게 틀렸네요. 네거티브는 이거만 안 된다, 나머지는 전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좋은 것이고, 네거티브로 가야 자율성이 더 확대가 돼요. 자율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자들이 직접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서 스스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더 높은, 원칙은 허용하고 전면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주체에 따라서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이거보다 민간 단체한테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규제 대상자한테 스스로 하도록 하거나, 그게 자율규제고 민간 단체한테 주는 게 공동규제거든요. 이걸 합쳐가지고 간접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 투입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 산출, 목표 달성 수준만 사후에 통제하는 성과 규제로 가야 자율성이 높아진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로 가야 자율성이 높아진다.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규제의 어떤 개혁 방향의 표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규제의 자율성,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지문은, 3번 지문은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19번 각종 정부위원회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위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2원설도 있고 3원설도 있고 4원설도 있고. 자, 2원설은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3원설은 그 중에 의결위원회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자, 자문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거예요. 자문만. 의결 기능 없어요. 집행 기능도 없고. 자, 현재 우리나라 자치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에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 지금 얼마 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자라는
그 건의를 해서 그 안을 토대로 지금 정부가 그 법안을 만들어서 경찰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로 넘겼어요. 11월 13일인가? 한 10일 전에. 근데 그대로 꼭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정부의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됐으니까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지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지금 이름 정식 이름은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바뀌면서 노동자 단체, 뭐 영세 중사 상공인들 그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노사정위원회가요 이런 권고안을 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뭘 했냐면 소방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5급 이상 고위직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해직 공무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소방관이 파업하고 있는데 불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파업 중인데 불 안 끄면 어떡합니까? 그런 뭐 그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파업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노조를 인정해도 공무원 그 근로상권 중에 파업은 지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파업 중인데 뭐 불나면 안 끄겠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뭐 부질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의결위원회는 결정만 하지 집행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문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을 하는데 집행 기능은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또는 지방 간에 그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누구 징계 뭐 감봉 3개월 뭐 해라. 의결만 하는 거지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위원회가 관청 성격을 띠는 위원회예요.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는.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건 중앙의 하나의 행정기관하고 똑같은 그런 위원회들이에요. 부처하고 똑같은 관청의 성격을 띠는. 이게 관청적 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하고 가장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한 위원회인데 이 3원설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요즘은 덜어지고 벌써 2문제나 나왔으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의결위원회는 집행권이 없다? 결정권은 있지만 맞겠죠? 2번 공정거래위원회 이거는 행정위원회가 맞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거는 의결위원회예요. 저 사람 저기 퇴직 후에 취업하면 안 되는 기관에 갔다. 저 사람 취업 못하게 해라. 결정하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요건 틀렸죠. 요거는 맞지만 이거는 의결위원회. 자, 3번 행정위원회는 옳은 걸 찾는 거군요. 옳은 거.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 틀렸고 3번도 맞죠. 틀렸죠. 행정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문위원회는 조사, 분석, 권고, 자문하는 건데 개선이 아니죠. 자문하니까 이거는 막료죠. 막료 성격을 띠는 위원회죠. 1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20번이요. 자, 정책 과정의 권력 관계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터. 여러분들 그 엘리트론 중에 보면 그 밀지헌명해서 밀스가 주장하는 지위접근법이 있고 헌터가 제시한 명성접근법이거든요. 여기 이제 미국의 엘리트론인데 그 전에 유럽의 엘리트론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 쪽에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1950년대, 60년대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정책을 다 주도하더라. 이건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이 주도하더라. 이거는 주로 중앙정부를 연구 대상으로 했고요. 이거는 지역사회. 아틀란타시 있죠. 아틀란타. 미국 남부에 아틀란타주가 있는데 그 아틀란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시 그거를 주로 연구 대상으로 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엘리트들의 군산 복합 엘리트를 강조했어요. 군인, 기업체, 기업가, 뭐 정치인들, 군산 복합 엘리트. 근데 이거는 기업 엘리트들을 강조했어요. 43명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뭐 37명인가가 기업가였어요. 그래서 기업 엘리트. 엘리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엘리트, 행정 엘리트, 군부 엘리트,
기업 엘리트가 있는데 요 밀스는 복합체라고 있고 헌터는 이 중에 기업 엘리트. 1번이 틀렸어요. 정치 엘리트가 틀렸어요. 엘리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군부, 행정, 기업 엘리트가 있습니다. 2번 무의사결정, 자신들한테 불리한 거 가로막는 거. 3번 다원론,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 로버트 달의 다원론은요, 고전적 다원주의하고 좀 다른 점이 엘리트가 존재는 한다. 이 엘리트가 존재는 하는데 엘리트가 이 분야별로 다른 게 구성이 되고 엘리트 간에 서로 이동이 있더라. 분야별로 다른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 군부 엘리트, 기업 엘리트, 엘리트가 다 하나가 아니고 분야별로 다양한 엘리트들이 분야별로 다르게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도 하고 역할 이동, 뭐 기업인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군 출신이 당선돼서 뭐 정치를 하기도 하고 이동이 있더라. 그걸 다른 말로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사회적 유동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트가 영향력을 물론 미치긴 미치지만 엘리트가 완전히 주도하는 게 아니다. 선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이익 집단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결국 하더라. 일방적으로 엘리트가 주도는 못한다. 그래서 로버트 달의 다운론에서는 선거라는 게 일반 대중의 생각이 정치권으로 침투되는 중요한 자동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다운론은 그렇게 안 봤죠. 신다운론은 물론 집단 간 경쟁은 인정한 다운론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건 아니지만 집단 간 경쟁이 민주주의의 동력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이게 집단 간에 다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접근 기회가 동등하다. 그런데 이 신다운주의는 정부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접근 기회가. 정부로부터 비호받는 그래서 아주 우월적이고 강력한 집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유착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평등도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선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내부의 어떤 기구 분화가 필요하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신다원론이 고전적 다원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다원론 상당히 이게 중요시 됐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정책학 여기서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의제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의제론하고 그다음에 정책 집행론 이쪽에서 신경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강론에 있는 그런 내용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더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에요. 엘리트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다원주의하고 신다원주의. 다원주의 대 신다원주의. 설명하지 빠르게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1번 다원주의는 접근 기회가 다 동등하기 때문에 중립적 조정자다. 정부는. 그러나 신다원주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특정한 집단이 우월하고 강력할 수도 있다. 맞는 거예요. 2번 다원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맞죠. 3번 동등성 존재하지만 신다원주의는 동등성 개념을 해체 수정했다. 맞습니다. 4번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협력? 아니에요. 둘 다 기본적으로 집단 간 경쟁이 민주주의의 동력이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신다원주의는 어떤 그 집단 간의 경쟁 상태로만 그대로 놓으면 불평등이 생기고 정경 유착이 생기고 어떤 기득권을 개선할 수가 없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어떤 보수적인 그런 편향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부 내부의 어떤 기구 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다원주의는 접근기의 동등성을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을 해요. 강력하고 우월적 집단도 존재할 수 있다. 요거는 이 집단에 맡겨놓으면 된다. 현상 유지 그대로. 그게 좋다. 이거는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 능동적 개입자. 이거는 장치, 사회의 어떤 그 이익을 조절하는 조율 장치가 이건 선거면 충분하다. 아니다. 이거는 정부 내부의 기구 분화가 필요하다. 이게 신다운론이에요.
요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신다운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겁니다. 22번. 의존 재원의 기능이 옳지 않는 거. 의존 재원하면 보조금, 교부세 이런 거죠. 그렇죠. 1번. 만약에 도로 건설, 뭐 항만 건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보조금을 줘야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보조금은 불규정을 시행해 주지만 이게 반대잖아요. 보조금은 오히려 격차를 더 심화시켜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100%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 비율을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보태서 해라는 그런 정률 보조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비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대응지원금이거든요. 자비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결국은 가난한 데는 더 못 받습니다. 부자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보조금은 주면 줄수록 격차가 심해지지만 교부세는 가난한 데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물을 위임한 대가를 주는 거고 교부세는 가난한 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부세는 격차를 해소시킨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어요. 그러나 국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분권, 자율성 이런 거는 떨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맞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교부세나 그렇죠. 경기가 침체됐다든지 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보태줘서 지방 재정을 좀 안정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거는 맞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자, 의존재원. 의존재원하면 보조금과 교부세 두 가지 포함됩니다. 자, 정책 과정에 대한 밀스의 엘리트론. 밀지 헌명. 밀지니까 지위접근법이네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엘리트들을 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엘리트들의 군산 복합 엘리트들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3번처럼 정부, 군대, 기업, 행정 엘리트, 군부 엘리트, 기업 엘리트 이런 서로 지위와 역할과 지위를 교환해 가면서 미국 사회를 돌아가면서 지배하더라. 아틀란타시 맞습니다. 기업 엘리트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히로시마 원폭, 한국전 참전 이런 것도 결국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권력은 계급이나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은 계급이나 개인의 능력과 같은 속성이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고 본다. 제도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1번은 맞는 건데 잠깐만요. 답이 이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아틀란타시니까 밀스가 아니라 헌터죠. 헌터. 방금 전에 밀스하고 헌터, 밀지 헌명. 밀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엘리트들의 역할을 연구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군산 복합 엘리트. 기업 엘리트는 헌터죠. 아틀란타시. 헌터. 이게 틀렸네요. 저도 시험 보면 정말 100점 못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긴 해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간순간 저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100점 맞을 자신이 없어요. 자, 24번 정책 네트워크 모형. 틀린 거. 정책 공동체, 이슈 공동체, 철회 상감 뭐 이런 걸 비교해 놨네요. 자, 1번 어때요?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 외에는 이익 집단 배제시키죠. 그러나 여기는 배제를 못 시켜요. 다들 완전히 오픈된 그런 망이기 때문에 맞고. 2번 이슈 공동체는 자발적이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자발적. 철회상각이나 조합주의는 강제적이다. 자, 조합주의는 강제적이죠. 조합주의는 정부가 약간 강제로 끌어들여서, 신조합주의는 약간 이익 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가서 편입돼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조합주의는 강압적으로 합의를 만들어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주의가 강제적이다 이 말은 맞는데, 철회상각애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가입 탈퇴가 강제적이에요. 그럴까요? 철회상각이 뭐예요? 관료, 이익 집단, 국회 상임위원회 서로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서로 나눠 먹고 갈라 먹고 밀어주고 하는 건데, 이게 강제적으로 그럴까요? 아니죠. 이것도 자발적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발적이지만 조합주의가 강제적이다. 조합주의도 넓게 보면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하고 이익 집단 간의 그 망이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 팔리시 네트워크 하면 세 개만 딱 생각하시는 이슈 공동체, 아이언 트라이앵글, 팔리시 커뮤니티 요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합주의도 넓게 보면 정책 네트워크로 보고 설명하는 문헌이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책에 보면. 자, 3번 철의 삼각에는 그래도 이 세 축이 돼서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 공동체는 누가 주도를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 결정점이 없어요. 맞습니다. 틀리고 맞고. 자, 4번 공동체는 정책 공동체는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파지티브 썸, 정합 게임 이것도 맞네요. 여기 보시면 조합주의하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놓은 조단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자발, 이슈 네트워크도 자발, 조합주의만 강제적이에요. 철의 삼각도 자발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접근 가능성이 철의 삼각은 폐쇄적이고 이슈 네트워크가 완전히 열려있고 이것도 폐쇄적이에요. 문제 해결 철의 삼각은 됩니다. 의사결정점이 있기 때문에 꼭 옳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논란만 많고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꼭 옳은 방향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결은 돼요. 그럼 정책 공동체는 어떨까요? 정책 공동체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이거는요. 파지티브 썸, 네거티브 썸. 제로섬 게임.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부는 갖고 일부는 안 갖고 하기 때문에 교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만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두 여기서 막 고려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전문적 이해관계가 지배. 전문적 이해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전문기관의 어떤 이해관계. 우리 같은 경우에 뭐 KDI 연구원들이 참여했다면 KDI라는 그 기관의 전문적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거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를 때 임마누엘 사바스의 재화의 유형론입니다. 이게 공공재, 공유재, 유료재, 사적재.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진 것은 A는 시장 사적재네요. B는 경합성은 띄는데 배제성을 띄지 않는다. 공유재네요. 요거는 유료재네요. 요거는 공공재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된 게 사적재, 오물청소, 구두, 음식점 이런 다 사적재네요. 그 다음에 B 공유재, 해저강물, 낚시터, 공공낚시터. 배제성을 띄지 않는다. 공유재 맞죠? 해저강물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유료재. C 유료재. 경합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띈다. 사적재.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재. 둘 다 띄지 않으면. 그다음에 배제성은 띄는데 제가 잘못 썼군요. 뭔가 답이 자꾸 안 나와서요. 배제성은 띄는데 경합성 띄지 않는데 이게 공유재네요. 이게 유료재고.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자, 그렇다면 4번 같은 경우에 A는 음식점, B는 유료재니까 케이블 TV 맞고, 그 다음에 C는 공유재니까 목초지 맞고. 이런 것도 공유재는 맞죠. 한산하다 이거는 돈을 받고 유료 고속도로니까 한산은 이건 유료재네요. 좀 공공재고, 이것도 공공재죠. 기상청 일기예보. 그 다음에 D는 공공재죠. 공공재, 등대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맞는 거는 4번이 맞네요. 4번. 4번.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공기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한산한 유료 고속도로는 요금제고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제에 해당합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출근길 시내 도로는 혼잡하잖아요. 혼자요. 이건 한산한 도로고 이게 유료고 이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유제고 얘는 유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무료 입장하는 국립공원, 이건 공유제고, 그냥 공원은 그냥 공원, 이 공원하고 다르죠. 이 공원은 놀이동산 같은 사설 공원을 말하는, 그건 유료제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4번 상하수 전기통신고속도로, 이건 기반시설은 유료제고, 국립공원, 국공립 도서관, 경기장 이런 거는 공공시설은 공유제에 해당합니다. 자, 1번 공기는 보통 임마누엘 사바스는 공유제로 구분을 했어요. 공기도 오염되거나 하면 이게 훼손이 돼서 공유제 비극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기도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화잖아요. 공기도 공유제로 일반적으로 분류하지만 우리 국내 일부 학자들은요, 이종수, 기본적으로 경합성도 안 띄고 내가 마신다고 남이 못 마시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뭐 돈 안 냈다고 너 공기 못 마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안 띈다고 보는 점에서는 이걸 공공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그걸 공기를 공공재로 보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서울시인가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기출문제집 저희 그 정리표에 이제 있는 그 내용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 분경보제 옳은 것은 재분배. 이거 재분배 아니죠. 포로 철조망에 갇힌 포로를 배분한다. 요거는 분배 정책이죠. 제자가 빠져야 되고요. 요게 제자가 들어가야죠. 이데올로기 간에 갈등이 생기고 SOP 이런 확립이 어렵다. 이게 제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바뀌었어요. 이거요. 자, 3번 경쟁적 규제. 자, 우리 젠데, 이 경쟁적 규제는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의 어떤 규제 정책의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규제의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만 이 이권을 누려라. 권한을 주고 통제를 또 하기 때문에 이권을 주는 경쟁은 뭐 이게 경쟁적 규제, 이권을 주고 서비스나 가격을 규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배 정책이에요. 이거는 규제고 양면성을 띠는데, 규제 정책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쟁 규제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규제는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일반 공중 환경 이런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야 돼요. 따라서 규제 정책 중에 본질적 규제는 A가 아니라 A예요. 따라서 규제 정책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쟁적 규제, 이 말은 틀렸어요. 보호적 규제예요. 보호적 규제. 이것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3번도 틀렸고, 그러면 4번이 맞겠네요.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이나 약자를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집행하는 조직에 대해서 피규 집단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혜택을 보는 일반 다수는 n분의 1에 빠져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소수 집단은 강력한 반발하니까 이게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 이런 규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 매트릭스 조직. 기능별 조직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사업별 조직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조정을 하는, 통제와 조정이 결합된,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이 결합된 그런 이중구조, 이게 매트릭스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트릭스도 넓게 보면 유기적 구조에 들어가지만, 이게 이 기능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계층도 존재하고 고전적인 기능 구조의 잔재가 좀 남아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유기적 구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1번 기능별로 전문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프로젝트, 사업별로 통합, 조정을 위한 이중적 정치 맞습니다. 2번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건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 절감이 되는 걸 말하는데, 팀제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기능별 구조로 가야 돼요. 기능별 구조가 가장 엄격한 분업을 하기 때문에 몰아서 기능별로, 공동 기능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고전적인 기능별 구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말이에요. 팀제가 그렇대요. 유기적 구조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요.
매트리스의 속도의 경제를 보장한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두 라인이 충돌할 때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경제면서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틀렸네요. 인력을 두 라인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두 부서가 할거주의로 충돌할 때 조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속도가 빨리 나지 신속한 결정이 안 돼요. 속도 경제가 보장이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팀제는 규모 경제가 안 되고, 2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달랑그냥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자, 규모의 경제, 속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 요 말이 최근에 나온 문헌에서 이제 떴어요. 아셔야 돼, 이제는. 규모의 경제는 한 가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인데, 이건 엄격한 분업을 하는 기능별 구조에서 가장 이게 높아요. 속도의 경제는 작업 공정이나 단계가 축소될 때, 이게 팀제처럼 분업을 안 하는 거예요. 속도가 날려면 이건 속도의 경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건요. 속도의 경제가 기능별 구조는 안 생기죠. 분업을 여러 차례 가지고 연결 인수인계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의 경제를 하려면 분업을 축소시켜서 공정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져요. 스피드의 경제. 오히려 이 유기적 구조 같은 데서 속도의 경제가 나타나죠. 범위의 경제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 절감. 이건 한 가지를 대량으로 할 때 비용 절감이 되는 거. 이거는 둘 이상의 상품을 함께 생산할 때. 그러니까 삼성이 TV만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거는 규모의 경제죠. 근데 삼성이 세탁기도 그다음에 TV도 뭐 액정 화면 같은 거 이용해서 같이 LCD를 만들어 가지고 세탁기에도 쓰고 그다음에 뭐 TV에도 쓰고 뭐 스마트폰에도 쓰고 같은 기술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기술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게 범위의 경제예요.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는 분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한 분업을 하는 거는 주로 이런 게 나타나고 분업을 안 하면 주로 이런 게 나타나. 기능별 구조가 규모의 경제, 유기적 구조는 주로 속도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매트리스는 이게 중간. 왜냐? 기능별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라인이 충돌하면 속도가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 속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28번. 소청심사위원회를 들 수 없는 기관. 일단 인사기관이라 해야 되겠죠. 근데 행안부는 인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인사혁신처가 인사기관이잖아요. 인사혁신처가.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시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 법원, 행정처, 헌법상 독립기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인사기관의 종류는 행정부는 인사처예요. 국회는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 행정처, 헌재는 헌재 사무처,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처. 헌법상 독립기관은 따로따로 중앙인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시도별로 시도인사위원회, 소청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이건 중앙인사기관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니까 독립된 인사기관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소청인사위원회도 인사처 밑에 있는 거고 행안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9번. 상향적 접근법, 집행. 하향, 상향. 하향은, 이건 기억은 하향이죠. 정책 목표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평가 가능하다. 상향은 정책 목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잘 적응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축구선수 이영표죠. 이영표. 제가 어젠가 우연히 TV 채널을 밤늦게 이렇게 돌리는데 이영표가 무슨 강의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한 20명 앉혀놓고 그냥 청바지 입고 걸쳐 앉아 자유롭게 그 강의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영표가 무슨 강의지? 하고 듣는데 제목이 축구와 인생이에요. 강의 제목이 축구와 인생. 그러니까 이영표가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이 축구를 인생에 접목시켜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골자는 뭐냐면 축구에서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 동료 선수들끼리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 경기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경기를 지배하고 결국은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패스, 주고받는 패스, 이제 남과 주고받는 배려, 남에 대한 배려, 소통 이런 걸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꼭 축구처럼 인생도 자꾸 문을 닫고
혼자서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이게 붙들고 있지 말고 항상 남에게 배려하고 마음을 열고 주고 받고 소통을 많이 해야 그래야 복 받고 성공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그 축구하고 다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던데 너무너무 저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좀 신선했어요. 자, 기억, 목표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평가 중시하는 건 하향식. 그다음에 집행 관료들의 문제 해결 능력, 전문 지식 이걸 강조하는 건 상향 맞아요. 상향. 그다음에 디귿,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서 관찰하고 집행 과정 인과관계를 보다 맞습니다. 하향식은 실제 집행 과정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집행될 거야, 될 겁니다 하고 정책 결정자한테 규범적인 처방만 그냥 좀 현장과는 관계없는 그런 처방을 조언하는 거죠. 리을, 하향입니다. 하향. 틀렸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인들을 미리 도출해서 이걸 체크리스트로 활용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상향식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출직에 대한 책임 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 구현할 수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건 맞네요. 하향식이 가능하거든요. 자, 상향식은 집행관료가 결정까지 해버리잖아요. 집행관료가 결정까지. 근데 우리가 집행관료를 책임을 물어가지고 선고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상위직만, 결정자들만 할 수 있지. 정무직들만.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에서는 아무리 정책이 잘못됐을 때 집행관료가 다 결정을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고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책임행정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향식이 더 좋습니다. 거시적인 요인들, 정치, 경제, 사회, 법적인 요인, 국회의 어떤 법적 입법 환경이라든지 경기,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요인,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요인을 고려할 수 없다, 있다, 이건 하향식이에요. 없는 게 상향식이에요. 상향식은 집행 현장의 미시적인 그런 상황, 뭐 관료들과 집행 대상자들하고의 충돌, 갈등, 뭐 반발, 상황 변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중앙의 정책을 결정한 그 중앙 정부의 거시적인 이런 요인들은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식 중에 지금 맞는 것만 찾는다면 니은, 디귿, 미음이 맞겠어요. 니은, 디귿면 3번이 맞겠어요. 3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상향식의 그 단점에 보면 거시적인 것들을 강구한다는 거죠. 공식적인 목표나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 경제, 법적인 거시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너무 현장 중심의 귀납적인 연구만 한다. 그리고 집행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 구현이 곤란하다. 이게 상향식의 단점이에요. 하향식과 상향식의 장단점 요즘 엄청 중요해졌으니까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0번. 주민 참여. 이거 요즘 또 많이 중요해졌죠. 우리가 이제 지방이 이어서 중앙정부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 참여 예산 제도까지 금년 1월에 도입되면서 엄청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재정 민주주의, 재정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 처음.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는 제도죠. 2011년 이후에.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십니다. 첨부해야 돼요.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참여시켰으면 그 의견서를 물론 그 의견을 꼭 예산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의견서를 의회에 보내야 돼요.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는 의무화되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중앙에서 할 수는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지방에 대한 모든 것은 인사조직, 예산 모든 것은 다 행안부 소관이에요. 기재부는 아무것도 예산이라 그래갖고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이거 많이 바뀌죠. 요즘요. 지방에 대한 거는요. 기재부 장관 아니에요. 행안부예요. 그러니까 아래 두 개만 틀리고 요것도 틀린 거죠. 우리가. 요것도 리을도 기억, 니은, 디귿만 맞네요. 그러면 답이 3번이죠. 3번 맞죠? 3번.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1번부터 저희가 47번까지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47번까지 조금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